우리 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했잖아요. 한글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는데, 국문학과 두 분이나 제가 나온 걸로 계시는 걸로 아는데, 훈민정음을 과연 세종대왕께서 홀로 독창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옛 글자를 모방을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옛 글자가 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 좀 길죠, 뉴욕에서 그것도 어떤 동기가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라는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상고사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놀랍게도 우리 상고사가 약 9,000년 전이라는 어떤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상고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우리 한글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글이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는데 그 이전에 글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 서적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그렇거니와 이게 그 한글의 내용이 천부경을 담고 있다란 말에 더 깜짝 놀랐습니다. 천부경을 담고 있다. 천부경이라면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은 하나의 일종의 경서인데, 그런 그 천부경이 어디가 있는가를 이제 뒤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것이 정설로 학계에서 인정받아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론해서 알다 보니까 이것도 근거가 있다 해서 좀 공부를 했다가 1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잠깐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이제 덮어 있었죠, 10여 년간. 그래서 이번에 발표할 기회가 돼서 그 있던 내용을 약간 정정을 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이렇게 블로그에서 다시 작성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글이 뿌리가 정말 깊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저 개인적으로 알게 됐고, 그것이 그 훈민정음 이전에 중요한 뿌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훈민정음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한글 형태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한글하고 가장 가까운 글자가 가림다 문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논란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분명히 가림다 문자가 기록되어 있다고 많은 서적에서, 역사 서적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이전에 또 문자가 또 있어요. 녹도 문자가 있어요. 혹시 녹도 문자 들어보셨나요? 제가 글의 그 내용은 주로 제야 역사학자나 제야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을 주제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 점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의 그러면은 한글의 전제가 되는 녹도 문자하고 가림다 문자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주로 그 내용을 가지고 한 50% 정도를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과 글의 민족사적인 의의를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죠. 보나마나. 왜냐하면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국이 이 조그만 반도에서 아직도 살아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말과 언어가 아니라면은 어떤 면에서는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문화적인 그런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그런 의의를 다 아실 테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제가 아마 한글의 독창성에 대해서 제일 많이 깊이 있는 설명을 지난번에 해드렸을 겁니다. 11가지 섹션으로 나눠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모든 자료를 찾아가지고 설명해드렸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번에는
그럼 왜 훈민정음이 세종대왕께서 그 직접 자형은 창제를 했지만은 그 자형의 그 음성학적인 것은 창조했지만 글자 자체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무진장 높다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훈민정음 해례본인가요? 거기에 옛 글자를 계승했다. 자방고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옛 글자를 본떴다고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 글자가 뭐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쭉 넘어가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글자가 생성되는 순서는 이렇게 됐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형상이 먼저 생겨나고 뜻이 전달되고 음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러한 그림 문자, 그림이나 또는 그림과 같은 상형 문자 같은 거나 또는 이 명문이라고 있죠. 그 이름을 새긴 글자들이 이미 다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게 발견돼서 유네스코에 작년에 드디어 등재가 되어 있어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몰랐던 사실이고, 저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 유네스코까지 등재된 지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다 등재가 됐고, 그 등재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울산시에 좀 두 군데나 있어요. 하나는 암각화 그림 혹시 가보셨나요? 저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고래잡이하고 동물들하고 어류들하고 그 다음에 배가 6척이나 된대요. 이게 7,000년 전의 역사예요. 선사시대죠,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배로 고래를 잡았어요. 고래의 종류가 어떤 것까지가 구별될 정도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산에 두 군데나 있어요. 하나는 여기 울산에 암각화의 그림이 있고 그 밑에 울주군도 울산시죠? 네. 울주군에 명문이 그려져 있는 그런 또 암각화하고 명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참 오래된 기록들이에요. 저 위에 암각화는 대략 한 6, 7천 년 이전 거로 판단되고 밑에 명문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글자 시족극을 나타나기 위해서 명문을 새겼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글자들이 그림 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시족을 나타나기 위해서 명문을 새겼잖아요. 족피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글자가 태동하는 주요한 동기였으리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뿌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벌써 5, 6천 년, 통일신라니까 뭐 여기는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누적이 돼서 이렇게 암각화나 명문을 새겨 넣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캡처를 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여기 석각이 있어요. 남해군에. 전부 다 경상도 쪽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남해군의 이 석각은 이게 좀 굉장히 말이 많아요. 옛날에 진시황 때 여기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서북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런 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최근에는 이게 어떤 인도 학자는 이것이 수렵 어류를 나타낸 그 수렵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라고 판단한 사람도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학자의 연구는 이것은 분명히 성좌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고인돌, 선돌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 대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성좌가 다 그림 그려져 있죠.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고인돌 역사가 세계적인 거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단군 시대는 너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단군 신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단군 신화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단군은 분명한 역사적 사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군 시대의 그 청동검하고 이런 고인돌 선돌의
이런 그 성자도 같은 게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그리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한국 학자는 해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해석이 완벽하게 되질 않아서. 그래서 그쪽 박물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할 때 대충 써 있어요. 그래서 자료 찾기가 굉장히 어렵던 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글자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단군 시대가 2333년에 출발을 했으니까 그 전에도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의 역사를 다 아실 거예요. 그걸 배달의 역사라고 합니다. 배달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너무너무 그런 역사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문제는 유물유적이 다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 다 있어요. 그거 아시죠? 위치는. 중국 어디에 있습니까? 문명이 4대 문명 아시잖아요. 4대 문명 이전에 탄생한 문명을 바로 우리의 그 요하강 유역 근처에서 형성된 요하 문명입니다. 요하 문명. 거기가 저는 거의 확실하게 확신이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유물과 이 유적들이 너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싹 덮어버렸어요. 왜?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동북공정이고 탐원공정의 핵심 사항이에요. 우리가 그걸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요하 문명을 주장하는 이 강단 사학자들도 마침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강단 사학에서는 아예 인정도 안 했어요. 근데 다수의 그 강단 사학자들도 요하 문명을 굉장히 많이 떠들어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민족이 출발한 성스러운 신시 배달 국가의 시초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물 유적과 역사설이 너무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신시 배달 국대에 문자가 없을 거냐 이거예요. 문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달국을 시작한 환웅, 천황, 일대 천황이 거발환이에요. 제가 하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 태백일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맥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쓴 태백일사가 있어요. 거기에 거발환웅 일대 천황의 그 행정관료 명칭이 신지라고 해요. 신의 뜻을 기록한다. 옛날에는 신정일치 사회였잖아요. 그 분이 혁덕이에요, 이름이. 그 혁덕이란 분이 녹도문자를 창제합니다. 그게 몇 천년 전입니까? BC 3898년이라고 그래요. 대략 5900년 전이에요. 5900년 전. 어마어마한 역사죠. 왜 그러냐면 배달국을 대개 그러니까 단군 시대 이전에 배달국을 1500년 정도의 기간으로 봐요. 왜? 한웅천왕이 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지금 거발한 일대 거발한 환웅이 그때 BC 3898년이니까 대략 한 5900년 전에 이 무리 3000명을 이끌고 아주 중요한 이 행랑이라고 하요. 그때 당시 어쨌든 그 삼국시대에는 배달시대에는 국자랑이라고 했어요. 그런 어떤 그 화랑도를 이끌고 3000명을 이끌고 신시에 건국했다라고 삼국유사에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그걸 해석을 해놨습니다. 저 블로그에다가. 분명히 그 다음에 풍백, 운사, 우사를 데리고 세 장군이죠. 지금 입법사법 행정 비슷한 거겠죠. 장군을 쥐고 신시를 개척했다라고 명확히 되어 있어요. 그게 거발한 일대 한웅천황 시절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그걸 보고 제가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분명히 서적에 그 사료에 태백일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그때 창조한 글자가 신지문자인데 그림 글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녹도문자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꼭 사슴 발자국을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그림 글자 같다. 그래서 녹도문자라고 합니다. 그 녹도문자가 불행히도 태백일사에는 하나도 없어요. 태백일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료에는.
그런데 그것이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의 법수교 밑에 발견한 녹도문자 16자가 바로 저거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산둥성에 가시면 창일이라는 분은 혹시 아세요? 국어 하셨을 때, 공부하셨을 때 그런 건 기억이 없으신가요? 창일이라는 분이 한자를 창조했잖아요. 옛날에 그 창일이라는 분이 녹도문자를 배워가지고 녹도문자와 비슷하게 이걸 포함해서 몇 가지를 더 추가로 해서 30몇 자의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유사해요. 제가 그걸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녹도문자하고 화서가 보이나? 요 옆에 거, 맨 끝에 옆에. 여기 밑에 있네요. 여기 녹도문자하고 여기 녹도문자 여기 평양 법수교에서 발견된 평양. 맞아요. 맞죠? 잘 안 보여 여기서.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창일이라고 되어 있죠. 창일 뭐 잘 안 보이는데요. 창일이 맨 끝에. 예, 요거의 창일 문자거든요. 근데 보면은 신지 녹도 문자가 16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창제한 거를 더 추가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판단돼요. 요것이 바로 각골문으로 변환됩니다. 각골문으로 발전돼요. 각골문하고 우리 녹도 문자는 완전히 유사해요. 그래서 창일이 한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요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일이 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창일이 이 녹도 문자를 보고 나중에 각골문이 탄생한 거죠. 각골문을 만든 주인공 누굽니까? 상나라네요. 상나라 동이족 우리 선조들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우리 선조들이 만드셨다라고 지금 이제 이 제야학계에서는 그렇게 다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녹도문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녹도문자가 16자예요. 16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설명한 이유는 이게 천부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신지니까 관직명이 신지니까 하늘의 뜻을 받아가지고 경서를 썼다라고 태백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6자가 분명히 경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경서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 경서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우리 그 선조들이 그때 당시에 빙하 시대가 끝났잖아요. 빙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인류가 이 풍성한 그런 자연 환경에 놓이게 됐어요. 그때 그 당시에 요하 문명 지역은요 옥토였었어요. 왜 거기다 나라 땅을 정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옥토이고 모든 짐승과 모든 물고기들 바로 발해만이잖아요. 발해만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너무너무 옥토이니까 거기다 신시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태백산에서 신단수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지역이 거기 태령 산맥이 있어요. 그것이 태백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장백산맥은 저 오른쪽에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환웅창이 도읍한 것과 동시에 문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문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냥 또 창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게 천부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전달해 줬어요. 구전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이거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구전지서를 바로 녹두문자로 기록했다라고 그 태백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글자 천부경이라고 지금 일부 여러 제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부경이다. 그럼 16자가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부터 10까지 세는 숫자이죠. 그게 16자하고 일치합니다. 물론 이제 글자 형태하고 의미는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하나부터 10까지 쉬면은 16자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제학자는 이 녹도문자 16자는 처음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쉬어가지고 쉬다 보니까 천부경을 읊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숫자가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아주 좀 녹도문에 깊이 있는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천부인과 천부경이라는 비밀의 책을 쓰고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분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너무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신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만나 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천부경과 천부경의 비밀을 읽고서 저 나름대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우리나라 말은 녹도문의 지금 형태와 자형은 다르지만, 한글하고 자형은 다르지만 분명히 이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분의 책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이 하반부에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그 어쨌든 간에 우리 말은 원래가 그래서 천부경이라는 얘기는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 민족의 핵심 정신이에요. 그것을 천부경으로 남겼다 하는 것이 태백일사의 요지입니다. 그것을 녹동으로 전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태백일사에는 녹두문이 없어요. 그런데 평양법수기하고 아까 보신 창일의 녹두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들이 많이 유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산둥성에 더 많이 있어요. 산둥성까지가 전부 다 배달국 시대의 강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산둥성에 가면 우리하고 전통이 너무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다라고 알려져 있죠.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아가지고 뉴욕에만 있어서 좀 못 가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녹두문이 창제가 됐는데, 이 녹두문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녹두문이 창제됐다라고 쳤을 때, 제가 녹두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저 개인적인 이제 일단은 저 유물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담아서 적어봤습니다. 이 태백일사나 삼성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서에서 만든 그 녹두문자는 만든 시기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거바라 환웅이 그 신시를 건국하자마자 신하한테 명예해서 녹두문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든 시기하고 누가 제작했냐? 신지협덕이 제작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만든 그 목적이 뭐냐? 경서를 만들기 위해서, 경서를 이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독특하고, 녹도문과 한국과 중국에서 그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하고, 그 다음에 녹도문에 새긴 것이 천부경만 있는 게 아니라 신고까지 새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에 대한 3일 신고가 있어요. 우리나라 중요한 민족 경서 중에는 천부경이 있고 3일 신고가 있는데, 3일 신고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도문은 갑골문에 그렇게 영향을 주어서 갑골문의 글자와 녹도문 그 체가 아주 유사하다. 녹도문은 그 해석은 여러 제약학자들에서 지금도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인정할 만한 인재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녹도문을 인정할 수 있는 학자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참 애석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녹도문이 창제되면서, 말과 녹도문이 창제되면서, 그때 이제 말은 있었지만 글자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니까, 말과 글이, 말이 먼저 시작됐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말과 글이 함께 창제됐다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점이 좀 독특한 거고, 우리나라는 문자가 이렇게 너무 명확해요. 누가 창제했다는 게 아예 기록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따가 나중에 북일수 씨가 쓴 녹도문과 그다음에 한글 자음, 특히 자음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잖아요. 그게 천지이네요. 그걸 원방각이라고 합니다. 천지를 표상한 것을 원방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때부터, 이 녹두문은 다르지만 이 이후로 분명히 하늘 땅 중심, 하늘 땅
사람을 표상하는 원방각으로 글자가 그려져 있다. 새겨져 있다. 그리고 지금 한 걸 보세요. 전부 다 원방각이에요. 세종께서는 그것을 표음 문자로 대입시킨 겁니다. 우리 저 발석기관에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우리나라의 원래 글자가 그 원방각 사상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알기를 알았을 텐데 그 원방각 기억부터 이을 히읗까지 뜻을 몰랐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제야학자는 그 뜻까지는 몰랐을 것이다. 다만 세종대왕께서는 의문론의 아주 대가이시니까 의문학을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음성 표현 문자를 만들었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녹도문이 16자가 만일 한글에 하나부터 10까지의 16자고 일치하고 그 뜻이 천지인을 닮은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면 이것이 하나부터 10까지의 숫자가 그 숫자 자체가 원래 숫자가 아니고 천부경일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국일시라는 작가는 천부인과 천부경의 비밀이라는 쓴 작가는 아예 하나부터 10까지의 뜻은 그게 그 말 뜻 자체가 천부경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숫자로만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 뜻은 나중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이 훈민정음이 나오게 되는 계기는 그 다음에 배달 시대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왜냐하면 배달의 역사가 굉장히 웅대하고 깊은데 이렇게 많은 이 글자들을 갖고 있었어요. 용서가 있었고 또 육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서가 있었고 산목이 있었고 투전목이 있었다. 이게 다 태백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마침 태백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용서, 불처럼 생겼잖아요. 용이 움직이는 건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산목, 하나부터 10까지 셈을 나타내는 왜 한자에 있잖아요. 그런 모양을 이미 쓰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썼었죠. 네, 그냥 그 모양 우리가 쉽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로 산목을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투전목을 이렇게 쓰고 있었고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부 제약자들만 연구하지 이게 관심 있는 우리 강단사학자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애석한 일이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좀 신시시대 때 이런 일만 있었냐? 이렇게 많은 신시시대 때 완전히 개국이 된 상황이에요. 문명이 완전히 꽃피는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때 얼마나 좋아요. 먹을 거 많고 사람은 적고 그러니까 생각할 건 많고 여유는 있고 그때요 다 장수시대였었어요. 그거 아세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장수시대예요 이때는. 그래서 생명이 막 100년, 200년 차실 때입니다. 이때니까 얼마나 연구할 것도 많고 거기에 주위에 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천문도 생각하고 별거 다 생각했을 때라고. 왜냐하면 평화시대였었기 때문에. 그게 혹시 저는 무릉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많은 문자들이 창제가 되는 계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이제 여담이지만 우리 달력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이때 벌써 신시시대 때 7가지 천체에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해와 달과 수화 목금 토성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것이 중국에서 7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양에 건너가서 드디어 7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는 7위 제신력이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죠? 7회 제신력. 7가지 신에다, 그때 신정시대에 있었으니까 전부 다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늘뿐만이 아니라 태양뿐만이 아니라 태양, 달, 그 다음에 수화목금토. 지금 월화, 수화목금토잖아요. 그때는 화목이잖아요.
화목인데 그때는 수화목금토의 순서였어요. 예, 좀 곡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 거기 보면은 또 육식갑자가 태동하는 그런 시기도 이때예요. 반고라는 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창세 시조라고 하죠. 요때 갈라져 나간 분이에요. 그 반고라는 분이 10간 12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미. 그것이 바로 그 육식갑자가 나오기 시작한 10간 12지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신시시 시대가 대충 마감이 되면서 그 바통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단군께서. 근데 단군 1세 왕검이시잖아요. 왕검은 글자를 창제 못했고 3세 단군이 있어요. 가륵단군일 거예요. 3세. 가륵단군이 그때 당시 관직명이 삼낭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랑 비슷한 거죠. 삼낭을보록에 명하여 가림토를 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유물이 또 별로 없어요. 예, 우리 지금 유물이 별로 한반도에서 발굴되지가 않아요. 근데 또 다행히도 사료에는 분명히 있어요. 몇 자가 있느냐? 정음 38자라를 만들었다고 여기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분명해요. 3세 가륵단군 때 그 2181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기록 문화에 아주 정주예요. 한국은. 저기 보면은 3세 가륵단군 때 을보록이 38자 밑에 정음 문자를 만들잖아요. 정음 문자를 이렇게 창제를 했습니다. 얼마나 훈민정음하고 가까워요. 너무너무 비슷하죠. 이 앞에 있는 모음은 그때 당시 모음으로 쓰였는지 불명확한데 뒤쪽 글자 자음을 보면은 훈민정음하고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옛 글자를 모방했다라고 한 것이 이거였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농후해요. 왜냐하면 훈민정음과 가장 가까운 글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유물이 안 나오니까 유물이 이제 굉장히 개별적으로 많이 나와요. 중국 지역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단군 시대니까 단군 시대는 다 아까 말씀드린 요하문명 지역이잖아요. 물론 한반도 다 포함되는데 인구가 그때 얼마 많지. 여기 단군 시대가 그 요하문명의 신안하고 그쪽 변환하고 한반도의 마한으로 삼광정제로 있었어요. 단군 시대가. 단군 시대가 그냥 보통 국가가 아니라고. 동방의 최고의 아주 찬란한 문명 국가였다고 서양학자 다 인정해요. 어쨌든 그런 시대에 이런 글자들이 창제가 돼서 나왔는데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너무 똑같죠? 그러면 이것만 있냐? 그래서 이 가림토 문자가 아쉽게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문자는 좀 굉장히 상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천지를 상징한 것과 아주 유사해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한글로 나중에 훈민정음으로 창제되니까. 요것에 그러면 가림토 문화가 어디로 전파됐냐를 보면은 대략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인도, 몽고의 가림토 문자와 유사하게 닮은 글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이거 밑에 보면 일본의 신대 문자가 가림토 모양하고 닮고, 인도의 구자라트 지방에 이게 브라비 문자인가 될 거예요. 이것도 가림토 문자하고 닮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글하고 비슷하죠. 거기에 가시면요 우리나라 말고 유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인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마침 만나가지고 너 그거 알아? 그랬더니 알더라고요. 네, 한국말하고 같아요. 거기 가시면 단어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단어가 인도에서 쓰고 있던 우리나라와 현재도 같아요. 네, 지금 문자까지 같이는 제가 그것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이건 파스타 문자. 어떤 사람은 또 훈민정음이 이거 보고 만들었다고 그러기도 하죠. 거꾸로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좀 각골 문자인데 이건 좀 지금 우리나라 한글 문자처럼 보이는데 이건 뭔가 잘못 어색한데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림토 문자가 창제가 됐는데
네, 이거 우리 가림토 문자는 좀 제학자들이 언어학 아니면 그 학자들이 많이 좀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은 배달국 시대에 녹도 문자가 창제가 됐고 단군 시대 때 가림토 문자가 재창조됐고 그 다음에 사국시대, 왜 사국시대라는지 아시죠?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했잖아요. 가야가 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사국시대입니다. 사국시대에 그때 뭐 썼나요? 우리말 대신에 쓴 글자 이두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저도 이두를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여기 좀 제시를 못 하겠는데 이두 문자는 우리말을 표기한 방식이죠. 우리말이 그때 가림토 문자가 사라지다 보니까 한자를 차용해서 다시 사용하게 된 거죠. 그게 이두 문자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 아까 38자 정음에서 정음 38자에서 28자로 줄여서 훈민정음이 창제가 됩니다. 드디어. 그때가 세종시대죠. 그 다음에 한글로 아쉽게도 넉자가 빠졌거든요. 넉자를 지금 저는 써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훈민정음은요.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말들을 다 표현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글로는 못 읽어요. F하고 P자도 구별 못해요. 한글로는. 훈민정음은 얼마든지 구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읽을 수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문자가 이제 이렇게 형성되게 됐고, 우리나라 문자는 아예 녹도 문자가부터 창제 배경과 목적과 제작 연대와 창조자가 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중국 문자, 그러니까 한문이라고 소위하는 것들을 보시면 뭐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자, 우선 창일 문자가 신시 시대에 명확히 얘기하면 자부선인으로부터 녹도 문자를 배워가지고 창일 문자를 아까 비슷한 녹도 문자가 비슷한 창일 문자를 만들고 그것이 각골문으로 전환되고 각골문에서 저 진나라 때에 대전 소전으로 돼서 해서 이제 한나라 때인가요? 한나라 때 해서가 지금의 현재 한자로 정착됐다가 한자가 또 망가진 동기는 간자 때문에 중국 문자는 완전히 파괴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써서 보존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한자를 써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 글은 아시다시피 약 70%가 한자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자를 살려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식 있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그 한자가 사실 이제 그 한나라 시대 누구죠? 왕사중인가? 네, 왕사중이 해설을 만들므로써 한자가 정립이 된 것이죠. 자, 뭐 이렇게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글자의 뿌리를 보면은 이러한 그 훌륭한 역사적인 근원과 너무 명확한 제작 연대와 창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나라가 우리 말의 뿌리하고 세계 언어 관계를 살펴보면은 아까 대충 말씀드렸다시피 우랄 알타이어 계열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하고 분류할 수 없는 언어로 평가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가장 정교하고 이런 교차가 중에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정교한 정밀도를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문자라고 자부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글 배운다고 난리잖아요. 네,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은. 자, 그래서 대충 우리나라의 우리 글의 역사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부경을 우리 특히 한글 자음은 제가 말씀드린 건 한글 자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글의 자음이 천부경, 천지를 모방해서 만들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일수 씨가 쓴 천부인과 천부인의 비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 왜 중요하냐면 아까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천은 동그라미고 땅은 네모고 인간은 세모라고 했는데 그 글자를 적용해서 풀이해보면 너무너무 명확해요.
제가 이거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랬고 감탄을 했는데 이 천부인의 이응으로 시작되는 글자는 히읗과 여린이윽과 꼭지응 있었는데 몇 가지 쓰지 않고 있는데 그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순수 한글만 그렇습니다. 한자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순수 한글만 천부인의 그 표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걸 표상문자라고 해요. 우리 순수 한글은 표상문자이다. 표문자라고 좀 안 되잖아. 헷갈리니까 이 표상문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늘 천부인을 본뜬 글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글자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둥근 것, 이것은 전부 다 이응으로 시작돼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요, 엄마, 아빠, 애 이게 전부 다 동그라미로 시작되잖아요. 있다 없다 얼마나 중요한 말들이에요. 으뜸을 나타내는 건 전부 다 동그라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늘의 뜻을 갖고 있고 으뜸을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금방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거 모르고 지냈지만 처음 있는 것도 전부 다 동그라미 시작해요. 아시빨래 뭐 이런 거 아시아가 그런 뜻이에요. 네? 처음 해가 뜨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시아가. 그 다음에 뭐 아침도 제일 처음에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아침이라고 하는 거죠. 아라고 이응으로 시작해야 돼요. 마찬가지 뭐 여기 둥근 거 얼굴, 알 동그랗잖아. 얼굴 뭐 아가리도 옹각이 영에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좀 보세요. 작은 것도 또 그 아이, 또 뭐 애송이, 아씨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우두머리 전부 다 이응으로 시작하잖아요. 옷, 언덕, 이마, 어깨 위에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동그라미보다 더 높은 거는 시옷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높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다 또 있으니까 해가 그래서 해는 아라고 하지 않아요. 높이 있기 때문에 히읗으로 쓰는 거예요. 제일 높은 걸로. 그래서 해가 되는 거죠. 너무나 명확하게 해석이 되잖아요. 동그라미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그라미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죠. 자, 히읗도 마찬가지요. 히읗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땅을 상징해요. 그래서 땅을 상징하니까 미음은 모난 것. 직사각형이니까 모나 있잖아요. 모나 있으니까 모난 것은 거의 다 미음을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퉁이, 마늘, 이게 뭐죠? 메밀, 무수, 옛날 무수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모난 것들, 그 다음에 모인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땅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늘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미음의 뜻은 전부 다 땅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늘과 관련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과 관련되는 것은 이응하고 히읗을 써야 돼요. 이 점이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네. 자, 이거 보세요. 모으는 거, 땅에서 모으는 건 전부 다 만나잖아요. 저들 얼굴 만나는 거 모여져서 만났잖아요. 미음으로 써야 돼요. 아주 참 미트가 영어로 미트가 그래서 만나다 미음으로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언뜻 생각하는 말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자, 만지다, 망치, 얼마나 많아요. 무엇이다, 먹는 것도 전부 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 목숨 이렇게 쭉 있습니다. 미음이 그런 뜻이고 기억 뜻이요. 기억은 그 땅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것, 커나가는 것을 뜻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바닷가, 길가 이렇게 가짜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길다, 기른 거 이렇게 커져가는 거니까 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려지는 거 지난번에 구부려서 판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이라고 썼고, 부르다, 이런 것들, 꾸부라진 것 전부 다 기억자로 시작하잖아요. 네, 이렇게 쭉 보시면, 껍질, 꿈도 그런 식으로, 네, 기저귀, 불이란 말, 혹시 요 말은 제가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옛날에 신시 국가를 불이라고 했어요. 9개의 이족이 산다라고 해서 불이라고 했었습니다. 구리가 원래 철구리 할 때, 그때 청동기 시대예요. 신시 국가는 청동기 시대예요. 이미 그때, 그걸 청동 거물을 다 만들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구리도 같은 뜻이에요. 그 구리나 이때 9개 부족국가나
이시 그 동이족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불이가 코리아로 나중에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려가 됐고 코리아로 변경됐잖아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기억. 그래서 기억이 강조되면 키가 되잖아요. 키가 커야 되잖아요. 크다 이런 거. 기억이 더 커지는 거. 네, 그 다음에 자, 니은은 반대예요. 기억과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내리다라는 말 보세요. 내려간다, 내리다, 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놓는다, 전부 다 니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나요? 눈이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눈이라고 얘기하고 나무 뭐 이렇게 나루토 나무 이거 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긋은 땅과 전부 다 관련돼 있어요. 옛날에 땅지라고 안 했어요. 다지라고 했다. 다지. 예, 그래서 땅과 관련돼 있습니다. 요거를 옛날에 아까 가림도에서는 이렇게 세워놓은 거잖아요. 근데 훈민정음에서 옆으로 세우는 거죠. 가림도에서 정면으로 세워놨는데 그런 차이예요. 티긋은 지긋에 이렇게 진한 말. 그러니까 집터 할 때 그 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땅보다 더 강한 말, 터, 튀기다, 타다 이런 거, 불로 타는 것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니을, 여기 니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니을은 지상에서 흐르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 순수한 말로 니을로 표시했어요. 사람 할 때 사람이 흘러다니잖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사랑이란 말 아주 해서 끝나버려요. 얼마나 한참 철학적인 원리를 다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읍은 햇빛과 관련되어 있어요. 햇빛을 보내다, 받는 것은 전부 다 비읍으로 시작해요. 한번 순수한 말, 사전 찾아서 제가 이거를요, 사전을 일일이 찾아서 순수한 말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일치해요. 그런데 말은 진화, 발전, 분화하니까 나중에 의미가 퇴색한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사전을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순수한 말만. 그랬더니 상당히 근거가 있다, 일치한다. 피읍이 그렇고요. 피읍 여기 보시면 이해 갈 겁니다. 금방. 피읍 그렇고 시읒 그렇고 시읒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시읒 말씀드린 시읒 세모와 관련되는 건 무조건 세우는 거예요. 그때 습다 어쨌든 시읒과 시읒이 들어가 있는 순수한 한국말은 전부 다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건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서로 간의 관계를 건립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다니면서 얼마나 정교한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읒은 그 사랑을 반대로, 그래서 살다,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살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딱 눌러놓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죽어버립니다. 시읒을 눌러놓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죽어야 잠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금방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읓은 다시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 되고 뭐가 차는 거 있죠? 이 죽은 것에서 다시 차오르는 것, 그걸 치읓이라고 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천부인의 이 원방각 정신을 너무 짧은 시간에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대충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제 제안하는 몇 가지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말의 뜻은 정말 천지인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 천지인 정신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공유해야 할 정신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이걸 가지고 영어로 그대로 설명해요. 그러면 한글은 금방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진사상과 쫙 설명해버리면요, 아주 간단해요. 금방 다 해요. 제가 영어를 하니까 만나기만 하면 이거 빨리 설명을 해주죠. 예. 그래서 쉽게 이해합니다. 어쨌든 세종어학당에서 그걸 해야 돼요.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쉬운 생각이 많습니다. 이상으로도 짧은 시간에 정말 너무 말씀 많이 못 드렸는데 어쨌든 대충 그냥 이해하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